누구나 한 번쯤 이 책의 이름을 들어보았거나 노란 머리의 작은 소년 그림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 다시 펼쳐든 어린 왕자는 어릴 적 읽었던 단순한 동화와는 완전히 다른 깊이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오디오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이야기에 더 깊이 몰입할 수 있도록 작가와 이 소설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 하늘을 사랑한 비행사. 이 책을 쓴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는 1900년 프랑스 리옹의 명문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글을 쓰는 작가이기 전에 목숨을 걸고 하늘을 날았던 열정적인 비행사였습니다. 초창기 항공 우편 비행사로 일하며 사하라 사막을 가로지르고 안데스 산맥을 넘나들었던 그의 실제 경험들은 그의 모든 문학 작품의 단단한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비행이란 단순히 목적지에 빠르게 도달하는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구름이 고독한 조종석에서 바라본 지구의 풍경, 밤하늘을 가득 채운 별빛,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사막의 침묵은 그에게 인간의 본질과 삶의 의미를 끊임없이 질문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막에서의 추락, 그리고 소설의 배경. 어린 왕자는 소설 속 화자인 비행사가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하면서 시작됩니다. 놀랍게도 이 설정은 생텍쥐페리가 실제로 겪었던 죽음의 위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935년 12월 생텍쥐페리는 파리에서 420까지의 비행 속도 기록을 깨기 위해 도전했다가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에 추락하고 맙니다. 기적적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그와 동료에게 남은 것은 단 며칠 버틸 수 없는 적은 양의 물과 포도주, 그리고 오렌지 몇 개뿐이었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그들은 극심한 탈수 증상과 환각에 시달리며 죽음의 문턱까지 갔습니다. 다행히 나흘째 되던 날, 낙타를 타고 지나가던 유목민에게 발견되어 극적으로 구조되었습니다. 이때 사막의 고독 속에서 느꼈던 생과 사의 감각, 인간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환각 속에서 보았던 환상적인 이미지들이 훗날 어린 왕자의 가장 중요한 뼈대가 되었습니다. 시대의 어둠 속에서 피어난 순수함. 이 소설이 집필된 시기는 1942년 전 세계가 제2차 세계대전의 참화 속에서 고통받고 있던 때였습니다. 조국 프랑스가 나치 독일에 점령당하자 생텍쥐페리는 미국 뉴욕으로 망명을 떠났습니다. 전쟁의 잔인함과 물질 문명에 눈이 멀어 서로를 파괴하는 어른들의 세상을 보며 그는 깊은 환멸과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뉴욕의 한 호텔방에서 그는 마음속에 품고 있던 순수한 소년의 모습을 종이에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살고 있는 내가 잃어버린 어린 시절의 나를 찾아서 시작된 이 작은 스케치가 바로 어린 왕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이 책을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던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 레온 베르트에게 바쳤습니다. 그것도 어린 소년이었을 때의 레온 베르트에게 말이죠.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되었습니다. 문명의 소음에서 벗어나 끝없는 모래 언덕과 밤하늘의 별들이 기다리는 사하라 사막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귀를 기울여 보세요. 당신이 잊고 지냈던 당신 안의 어린아이가 말을 걸어올 것입니다. 챕터 1. 보아뱀 그림과 어른들의 세계. 내가 6살 적에 나는 원시림에 관한 책에서 멋진 그림 하나를 보았다. 그것은 보아뱀이 야수를 통째로 삼키고 있는 그림이었다. 보아뱀은 먹이를 씹지도 않고 삼킨 뒤 소화시키는 6개월 동안 잠을 잔다고 적혀 있었다. 나는 밀림의 모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고 색연필을 들어 내 생애 첫 번째 그림을 그려냈다. 나의 그림 제1호. 그것은 코끼리를 삼켜서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의 모습이었다. 나는 내가 그린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주며 내 그림이 무섭지 않으냐고 물었다. 하지만 어른들은 늘 이렇게 대답했다. 모자가 왜 무섭다는 거니? 내 그림은 모자가 아니었다.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이었다. 그래서 나는 어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아뱀의 속을 들여다볼 수 있게 두 번째 그림을 그렸다. 뱀의 뱃속에 코끼리가 들어가 있는 그림을 말이다.
어른들은 항상 친절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지만 나의 그림 제이호를 본 어른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그들은 나에게 보아뱀의 그림 따위는 집어치우고 지리나 역사, 수학, 문법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충고했다. 그렇게 나는 6살에 화가라는 멋진 직업을 포기해버렸다. 어른들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매번 구구절절 설명을 늘어놓아야 하는 것은 어린이들에게는 무척이나 피곤한 일이다. 결국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했고 비행기 조종법을 배웠다. 나는 세계의 이곳저곳을 날아다녔다. 지리학은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한눈에 중국과 애리조나를 구별할 수 있었으니 밤중에 비행하다가 길을 잃었을 때 아주 유용한 능력이었다. 나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진지한 사람들과 접촉을 가졌다. 오랫동안 어른들 틈에서 살며 그들을 아주 가까이서 관찰했다. 조금 똑똑해 보이는 어른을 만날 때면 나는 늘 가지고 다니던 나의 그림 제이로를 꺼내 그를 시험해 보고는 했다. 그가 정말로 사물을 꿰뚫어 볼 줄 아는 사람인지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어른 역시 예외 없이 이렇게 말했다. 그건 모자군요. 그러면 나는 보아뱀 이야기도 원시림 이야기도 별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다. 나는 그 어른의 수준에 맞춰 카드놀이나 골프, 정치, 그리고 넥타이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면 그 어른은 나를 매우 분별 있고 교양 있는 사람을 만났다며 무척 흡족해하는 것이었다. 챕터 2 사막에서의 만남과 양 한 마리. 그렇게 나는 마음을 터놓고 진정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동반자도 없이 홀로 살아왔다. 그러다가 6년 전 사하라 사막에서 비행기 사고를 당했다. 비행기 엔진에 무언가가 부서져 버린 것이다. 내게는 정비사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혼자서 그 어려운 수리를 해내야만 했다. 그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다. 내가 가지고 있던 식수는 겨우 일주일 동안 버틸 수 있는 양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사막에서의 첫날 밤, 나는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수천 마일이나 떨어진 모래 위에서 잠을 청했다. 대해를 표류하는 뗏목 위의 선원보다 더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었다. 그러니 해가 뜰 무렵 작고 이상한 목소리가 나를 깨웠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랐을지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차픈 목소리는 이렇게 말했다. 부탁이야. 나에게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뭐라고? 나는 번개라도 맞은 듯 벌떡 일어났다. 눈을 비비고 주위를 두루 살폈다. 그랬더니 정말로 이상하게 생긴 한 조그만 소년이 나를 아주 진지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서 있는 게 아닌가. 민가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사막 한가운데였지만 그 아이는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고 피로나 갈증에 지쳐 보이지도 않았다. 내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그 아이에게 말을 건넸다. 그런데 네가 여기서 무얼 하고 있는 거니? 그러자 아이는 아주 중대하고 엄숙한 일이라는 듯 나지막이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부탁이야. 나에게 양 한 마리만 그려줘. 신비로움이 너무도 압도적일 때 인간은 감히 그 명령을 거역하지 못하는 법이다. 참으로 터무니없는 짓 같아 보였지만 나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과 만년필을 꺼냈다. 그러다가 내가 공부한 것은 지리와 역사, 수학뿐이라는 사실이 기억나서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고 조금 퉁명스럽게 말했다. 소년이 대답했다. 그건 상관없어.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나는 한 번도 양을 그려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그릴 줄 아는 단 2가지 그림 중 하나인 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뱀을 그려주었다. 그런데 그 그림을 본 소년의 반응에 나는 입을 다물 수 없었다. 아니야, 아니야. 난 보아뱀 속의 코끼리는 싫어. 보아뱀은 너무 위험하고 코끼리는 너무 커. 내가 사는 곳은 모든 게 아주 작아. 내겐 양이 필요해. 양을 그려줘. 나는 깜짝 놀랐다. 그래서 양을 그리기 시작했다. 첫 번째 양을 그리자 소녀는 유심히 보더니 말했다. 아니야. 이 양은 이미 병이 깊이 걸렸는 걸 다시 그려줘. 나는 다시 그렸다. 내 새로운 친구는 너그러운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이것 봐. 이건 양이 아니라 염소잖아. 머리에 뿔이 있잖아. 나는 또다시 그림을 그렸다. 하지만 그것 역시 거절당했다. 이건 너무 늙었어. 난 오래 살 수 있는 건강한 양이 필요해. 비행기 엔진을 분해하기 시작해야 했던 나는 마음이 급해졌다.
참을성이 바닥난 나는 대충 갈겨 쓴 그림 하나를 툭 던져주며 말했다. 이건 상자야. 내가 원하는 양은 이 상자 안에 들어있어.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나의 젊은 심판관의 얼굴이 활짝 밝아지는 것이 아닌가? 내가 원했던 게 바로 이거야. 이 양이 풀을 많이 먹어야 할까? 왜 그런 걸 묻니? 내가 사는 곳은 모든 게 아주 작거든. 그 정도면 충분할 거야. 내가 네게 준 건 아주 작은 양이니까. 소녀는 고개를 숙여 상자 그림을 들여다보았다. 그렇게 작지도 않은 걸, 양이 잠들었네. 이렇게 해서 나는 어린 왕자를 알게 되었다. 챕터 3. 어린 왕자의 장미와 서툰 사랑 어린 왕자가 살던 곳은 소행성 B612호라는 아주 작은 별이었다. 그 별에는 어느 날 어디선가 날아온 씨앗으로부터 피어난 아주 특별하고 아름다운 꽃 한 송이가 살고 있었다. 그 꽃은 오랜 시간 동안 초록색 방 안에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준비했다. 색상을 신중하게 고르고 옷을 입고 꽃잎을 하나씩 다듬었다. 오직 자신의 눈부신 아름다움이 완성되었을 때만 모습을 드러내고 싶어 했다. 마침내 어느 날 아침, 해가 떠오르는 순간 그 꽃이 모습을 드러냈다. 어린 왕자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 와,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그렇죠? 꽃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나는 태양과 같은 시간에 태어났답니다. 어린 왕자는 이 꽃이 그다지 겸손하지는 않지만 마음을 뒤흔들 정도로 매혹적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꽃은 곧 까다로운 요구를 시작했다. 아침 식사를 할 시간인 것 같은데 나를 위해 준비해 줄 수 있나요? 어린 왕자는 부끄러워하며 신선한 물이 담긴 물뿌리개를 가져와 꽃에게 물을 주었다. 꽃은 허영심이 아주 강했고 때로는 날카로운 네 개의 가시를 과시하며 허풍을 떨기도 했다. 저녁이 되면 꽃은 유리기한을 씌워달라고 요구했다. 거짓말을 하려다 들통난 것이 부끄러워진 꽃은 어린 왕자에게 죄책감을 주려고 일부러 기침을 콜록콜록 3번이나 해댔다. 어린 왕자는 꽃을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꽃의 변덕스럽고 까다로운 말들에 상처를 받았고 점차 그 꽃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꽃의 대수롭지 않은 불평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인 나머지 마음이 무척 불행해진 것이다. 결국 소녀는 별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어린 왕자는 사막에서 나에게 그때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나는 그때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꽃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판단했어야 했는데 그 꽃은 내 별을 향기로 가득 채워주었고 내 삶을 환하게 밝혀주었어요. 도망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가련한 허풍 뒤에 숨겨진 서툰 애정을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말이죠. 꽃들은 너무 모순적이에요. 하지만 난 꽃을 사랑하기에는 너무 어렸던 거예요. 떠나던 날 아침 어린 왕자가 마지막으로 꽃에게 물을 주고 유리기환을 씌워주려 할 때 그는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다. 안녕, 그가 꽃에게 말했다. 하지만 꽃은 대답하지 않았다. 안녕, 그가 다시 한번 말했다. 꽃은 그제야 기침을 했다. 감기 때문이 아니었다. 내가 참 바보 같았어요. 꽃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나를 용서해줘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꽃은 어린 왕자를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았다. 예상치 못한 부드러운 태도의 어린 왕자는 당황하여 유리기환을 손에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그래요. 난 당신을 사랑해요. 꽃이 말했다. 당신이 그걸 몰랐던 건 내 잘못이에요. 그건 이제 상관없어요. 하지만 당신도 나만큼 바보 같았어요. 부디 행복하세요. 그 유리기환은 치워버려요. 이제 필요 없으니까. 꽃은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서둘러 떠나라고 재촉했다. 자존심이 아주 강한 꽃이었기 때문이다. Chapter 4. 여우를 만나 깨달은 길들임의 의미. 여러 별을 거쳐 7번째 별인 지구에 도착한 어린 왕자는 오랜 고독 끝에 여우 한 마리를 만났다. 안녕, 난 여우야. 나는 너랑 놀 수 없어. 나는 길들여지지 템 않았으니까. 아, 미안해. 어린 왕자가 사과했다. 그러나 잠시 생각한 후 다시 물었다. 길들인다는 것이 무슨 뜻이야? 그건 관계의 끈을 맺는다는 뜻이야. 여우가 설명했다. 지금 내게 너는 세상에 널려 있는 수많은 다른 소년들과 다름없는 하나의 소년일 뿐이야. 그래서 난 네가 필요 없고 너 역시 내가 필요 없지. 하지만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되는 거야. 어린 왕자는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꽃 한 송이가 있는데 말이야. 그 꽃이 나를 길들인 것 같아. 여우는 어린 왕자의 황금빛 머리카락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기 저 밀밭이 보이니? 난 빵을 먹지 않아서 밀밭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하지만 네 머리카락은 아름다운 금빛이잖아. 그러니까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저 밀밭은 정말 멋진 곳이 될 거야. 황금빛 밀밭을 볼 때마다 난 너의 금빛 머리카락을 생각하게 될 테니까. 부탁이야. 나를 길들여줘. 나도 그러고 싶어. 어린 왕자가 대답했다. 하지만 난 시간이 별로 없어. 친구들도 찾아야 하거든. 여우가 말했다. 인간은 자신이 길들인 것만을 알 수 있는 법이야. 친구를 파는 상점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친구가 없는 거란다. 네가 진정으로 친구를 원한다면 나를 길들여줘. 처음에는 나로부터 조금 떨어진 풀밭에 매일 같은 시간에 앉아 있는 거야. 날마다 너는 조금씩 더 가까이 앉을 수 있게 될 거야. 그리고 의식 리추얼이 필요해. 어떤 하루를 다른 날들과 다르게 만들고 어떤 한 시간을 다른 시간들과 다르게 만드는 거야. 그렇게 해서 어린 왕자는 여우를 길들였다. 마침내 이별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여우는 나지막이 말했다. 아, 눈물이 날 것 같아. 그건 네 잘못이야. 네가 나에게 길들여 달라고 졸랐잖아. 그럼 길들여진 게 너에게 무슨 이익이 있었니? 여우가 대답했다. 이익이 있고 말고 저 밀밭에 황금빛 색깔이 있잖아.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지구에서 보았던 장미 정원으로 다시 가보라고 권했다. 이전에 소녀는 자신의 별에 있던 꽃과 똑같이 생긴 장미 5천 송이를 보고 깊은 슬픔에 빠진 적이 있었다. 어린 왕자는 장미 정원으로 돌아가 수많은 장미꽃에게 외쳤다. 너희들은 아름답지만 속이 텅 비어 있어. 누구도 너희를 위해 목숨을 바치지는 않을 거야. 내 꽃 한 송이가 내게는 너희 5천 송이보다 훨씬 더 소중해. 왜냐하면 내가 직접 물을 주고 유리기관을 씌워 바람을 막아준 꽃이니까. 그 꽃은 나의 장미이기 때문이야. 어린 왕자가 여우에게 돌아와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여우가 말했다. 이제 내 비밀을 말해줄게. 아주 간단한 거야.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오직 마음으로만 보아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법이란다. 내 장미가 그토록 소중해진 것은 네가 그 장미를 위해 허비한 시간 때문이야. 너는 네가 길들인 것에 대해 영원히 책임을 져야 하는 거야. 나는 내 장미에 대해 책임이 있다. 어린 왕자는 깊이 다짐했다. 챕터 5 사막의 우물과 소중한 선물. 어린 왕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나는 사막에 불시착한 지 8째 되는 날을 맞이하고 있었다. 나는 마지막 남은 물 한 방울을 모두 마셔버렸고 갈증으로 죽어갈 위기에 처해 있었다. 우리 우물을 찾으러 가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는 사막 한가운데에서 무작정 우물을 찾겠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짓인지 잘 알고 있었지만 우리는 끝없는 모래 벌판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밤이 되자 사막의 별들이 아름답게 깨어났다. 어린 왕자가 말했다. 별들이 아름다운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꽃 한 송이가 그곳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우물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순간 나는 사막이 뿜어내는 그 신비로운 비밀을 깨달았다. 내가 어린 시절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오래된 시골집에 살았던 적이 있었다. 아무도 그 보물을 찾지 못했지만 그 존재에 대한 상상만으로도 그 집 전체는 마법 같은 매력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나는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래, 집이든 별이든 사막이든 그것들을 아름답게 만드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지. 어린 왕자가 스르르 잠이 들자 나는 그를 가만히 품에 안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달빛 아래서 그의 창백한 이마, 바람에 휘날리는 금빛 머리카락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한낱 껍데기에 불과해.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그의 반쯤 열린 입술에 머문 미소를 보며 나는 다시 생각했다. 잠든 어린 왕자가 나를 이토록 감동시키는 건 그의 마음속에서 환하게 빛나고 있는 장미 한 송이 때문이야. 나는 그렇게 걷다가
동이 틀 무렵 마침내 우물을 발견했다. 그 우물은 사막의 평범한 우물들과는 전혀 달랐다. 마치 인간들이 살고 있는 마을의 우물처럼 도르래와 두레박, 줄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다. 어린 왕자는 웃으며 줄을 잡고 도르래를 돌리기 시작했다. 도르래는 오랫동안 바람에 잠들어 있었던 낡은 풍차처럼 끼익끼익 소리를 내며 슬프게 노래했다. 난 이 물이 먹고 싶어요. 내게 물을 주세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는 두레박을 그의 입술에 대주었다. 그는 눈을 감고 물을 마셨다. 그것은 단순한 축제처럼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그 물은 평범한 음료가 아니었다. 그것은 별빛 아래를 걸었던 밤의 여정, 도르래의 노랫소리, 내 두 팔의 노력으로 피어난 하나의 선물이었다. 어린 왕자가 물을 다 마신 후 말했다. 지구의 사람들은 한 정원에 장미를 5,000송이나 가꾸면서도 자신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그 안에서 찾지 못해요. 하지만 그들이 찾는 것은 단 한 송이의 장미나 아주 적은 양의 물속에서도 찾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눈은 보지 못해요. 오직 마음으로 찾아야 해요. 어린 왕자가 내 곁에 부드럽게 앉으며 말했다. 아저씨, 내 양에게 씌워줄 부리망을 그려주기로 했잖아요. 난 내 꽃을 책임져야 해요. 나는 서둘러 양의 부리망을 그려 그의 손에 쥐어 주었다. 그림을 건네는 내 손이 가늘게 떨렸다. 너는 내가 모르는 계획을 세우고 있구나.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저씨, 내가 지구에 떨어진 지 내일이면 꼭 1년이 돼요. 내가 떨어진 곳이 바로 이 근처예요. 그는 자신이 지구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 장소, 그 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챕터 6. 별로 돌아가는 소년. 다음날 저녁 비행기 수리를 극적으로 마친 나는 기쁜 마음으로 어린 왕자가 기다리는 곳으로 향했다. 멀리서 보니 어린 왕자는 옛 성벽 유적 위에 걸터 앉아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내 독은 확실하니? 나를 오랫동안 아프게 하지 않을 자신 있어. 어린 왕자의 목소리였다. 성벽 아래를 내려다본 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그곳에는 치명적인 노란 뱀 한 마리가 어린 왕자를 향해 고개를 치켜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소리치며 달려가자 뱀은 모래 속으로 스르륵 사라져 버렸고 어린 왕자는 성벽에서 힘없이 내려왔다. 그의 얼굴은 눈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니? 나는 그를 품에 안았다. 어린 왕자가 나를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아저씨가 비행기를 고쳤다니 참 기뻐요.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네요. 나도 오늘 고향 집으로 돌아가요. 내가 갈 길이 훨씬 더 멀고 훨씬 더 힘들어요. 나는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직감했다. 얘야, 무서운 거니? 오늘 밤에는 훨씬 더 무섭겠죠. 어린 왕자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어린 왕자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나에게 마지막 선물을 건넸다. 아저씨, 어른들은 저마다 다른 별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아저씨의 별은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람들의 별과 완전히 다를 거예요. 내가 저 별들 중 하나에서 살고 있을 거잖아요. 내가 저 별들 중 하나에서 웃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면 세상의 모든 별들이 아저씨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아저씨는 오직 아저씨만을 위해 웃을 줄 아는 별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는 다시 진지해졌다. 오늘 밤에는 오지 마세요. 부탁이에요. 내가 아주 아파 보일 거예요. 마치 죽어가는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그건 진짜가 아니니까 그걸 보러 오지 마세요. 난 너를 절대 떠나지 않아. 하지만 어린 왕자는 밤이 깊어지자 내가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내가 서둘러 따라잡았을 때 그는 나를 위로했다. 내 몸은 너무 무거워서 이 거리를 다 가지고 갈 수 없어요. 내 낡은 몸뚱이는 그저 버려진 낡은 껍데기일 뿐이에요. 나도 내 장미에게 돌아가야 해요. 그 꽃은 너무나 약하고 순진해서 내가 곁에서 지켜주어야 해요. 어린 왕자는 잠시 자리에 멈춰 섰다. 그의 발목 근처에서 노란빛 불꽃이 단 한 번 번쩍였다. 어린 왕자는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다. 그는 잠시 그대로 서 있다가 마치 모래 위에 나무 한 그루가 쓰러지듯 소리 없이 부드럽게 모래 위로 쓰러졌다. 아주 작은 소리조차 나지 않았다.
그로부터 벌써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내가 무사히 살아 돌아온 것을 보고 무척 기뻐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슬픔이 아주 조금은 가라앉았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요. 나는 어린 왕자가 그의 별로 무사히 돌아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튿날 해가 떴을 때 모래 위에서 그의 몸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밤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별들의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5억 개의 작은 방울들이 하늘에서 맑게 울리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가끔 내 마음속에 커다란 걱정거리가 고개를 들고는 합니다. 내가 어린 왕자가 들고 간 양의 부리만 가죽끈을 그려주는 것을 깜빡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묻고는 합니다. 그의 작은 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양이 가끔 유리기한 밖으로 나온 장미꽃을 먹어버리지는 않았을까? 어떤 날에는 어린 왕자가 장미를 잘 감시할 거라 생각하며 행복해지지만 또 어떤 날에는 어느 날 밤 어린 왕자가 유리기관을 씌우는 걸 잊었거나 양이 밤중에 소리 없이 상자를 빠져나왔다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들면 온 세상은 온통 눈물바다로 변해버립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척이나 거대한 미스터리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멀리 우주의 어느 곳에서 우리가 본 적 없는 양 한 마리가 장미 한 송이를 먹었느냐, 먹지 않았느냐에 따라 이 온 우주의 아름다움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 양이 꽃을 먹었을까, 먹지 않았을까? 그 질문 하나만으로 세상이 얼마나 다르게 보이는지 여러분은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밤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여러분 마음속에 살고 있는 단 하나뿐인 장미와 어린 왕자의 맑은 웃음소리를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오디오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